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를 안착시키는 문제와 질문 기회와 토론에 대한 희망들을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한 저희 대답으로 강의 전에 동영상을 배포하고 여러분들이 시청한 후에 강의를 청강하신 후에 막상 강의가 시작하면 질문 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강의 방법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의 계획으로 되돌아가서 7, 8월에 6장에서 5장까지는 진행을 하고 11, 12월에 12장까지 마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사회적 체계들 1장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조금 다룬 것이기 때문에 좀 쭉쭉 그냥 읽어 나가는 것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1장 체계와 기능은 전체 사회적 체계의 전체 구조에서 일반 체계 이론의 기본 개념들을 이제 벌려두는데 제시하는데 체계 분화 이론과 복잡성 이론의 동시 추진을 위해 조직화하는 자료들로 제출합니다. 1절로 들어가면 1절의 내용을 다시 압축하면 체계들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체계들에는 분석행동 체계들과 인식행동 체계들이 포함된다. 모든 체계들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체계는 두 체계의 공동작용으로 한 체계는 환경이 되고 다른 체계는 체계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과 체계로 해결되지만 참여할 때는 그 체계 형성에 참여할 때는 분석행동 체계와 인식행동 체계들 두 가지 작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체계 이론은 이 이론의 대상으로 이론 안에서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계 이론을 자기 중거적 이론으로 구축해야 한다. 자기 중거적 체계들의 출발점은 체계와 환경의 차이다. 출발점은 체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다. 그것들은 자기 중거적으로만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임의적인 환경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달리 말하면 그 체계들은 임의적인 사건들로부터 질서값을 획득하여 질서값을 획득함으로써 내적 질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맞서 자신을 유지한다. 방금 말한 것은 일반적인 사태에 대한 진술이다. 일반적인 사태라고 했는데 인식 사태도 물론 포함된다. 보편 이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루만이 말하는 체계들은 텍스트 다른 곳에서도 별도로 설명이 없더라도 자기 중거적 체계들이다. 이러한 체계들은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산출하고 자기 중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신의 환경과의 관계의 맞은편에서 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들을 산출하고 자신의 환경과의 관계의 맞은편에서 자신과의 관계들을 분화시킬 수 있는 체계들입니다. 그래서 도마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마뱀은 환경에서 눈앞에 나타나는 물체에 대해 자기 자신과의 분화된 관계에서 혀를 뒤로 뻗었다.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뒤를 향하는 안구가 이제 자기가 인지한 것을 두뇌에 준 거죠. 그래서 두뇌가 혀를 뻗도록 명령을 했다. 모든 체계들이 자기 중거적인 체계들이다라고 루만이 말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들을 검토하면서 체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계들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성 단계가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책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네 가지로 나눠지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 그것들을 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체계들과 사회적 체계들을 직접 유비하는 것은 오류로 이끈다. 잠깐만, 책에서 몇 절이었죠? 서론에서 나왔잖아요. 그 76쪽인데, 여러분, 유기체들과 사회적 체계들은 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려면 일반 체계 이론으로 일반화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사회적 체계 이론으로 재특화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기체와 사회적 체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진술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루마는 이렇게 일반화하여 재특화하는 우회로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체계들의 비심리적인 특성들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고 이야기하죠.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체계 이론의 일반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석 개념들을 특징 개념들이 아니라 문제 개념들로 설정해야 한다. 특징 개념들의 전제는 어떤 대상들을 먼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인간, 동물, 대상들을 먼저 상상을 한 다음에 그 대상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루만이 문제 개념들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반 체계 이론이기 때문에 모든 체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복잡성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체계들은 복잡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유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 존속을 한다. 자기 유지를 한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 계속해서 이와 더불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등가적인 문제 해결 방법도 살펴보고 정식화할 것이다. 그래서 장의 제목이 체계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회적 체계의 일반 이론은 여기서 모든, 루만 텍스트 보면서 이제 모든이란 말이 나오면 조금 기분 좋죠. 모든 사회적 접촉을 체계로서 파악한다. 짧은 만남, 연인관계, 갈등관계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조직, 사회 전체, 사회체계로 표현되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자기 중거적 체계 이론으로 설명한다. 대립구도, 정학동학, 갈등통학과 같은 대립구도는 임시변통이다. 그래서 체계이론적 분석의 풍성한 함의를 너무 일찍 봉쇄해야 한다. 사회적 체계의 일반 이론은 배타적인 진리성,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독단적인 타당성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제 저는 이것을 체계 구성주의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체계 구성주의, 지금 루만이 설정하는 모든 개념들은 어떤 전제에서 현상이 나타난다, 작동이 일어난다, 작동이 일어난 결과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이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론도 자기 전제에 따르면 옳다, 다른 이론도 자기 전제, 그 이론의 전제에 따르면 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루만은 다른 이론들을 관찰한 결과 처음에 설정한 전제들을 수미일관,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는 이론들이 많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슬쩍 그것을 루만이 다른 이론 비판을 별로 안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자, 그 일반 이론은 자기 발상의 우연성을 인정한다. 사회학이 역사적으로 19세기에 태동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연적인 것이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나왔던 말이 다시 나옵니다. 임의적인 사건으로부터 질서값을 획득하여 자기 유지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구조적인 우연성과 작동상 필연성이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구조적으로 우연적인 것이 작동상 필연적인 것으로 투입되는 조건에서 자기준거적 체계들은 생성되고 유지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그 1절의 마지막 부분일 텐데, 일반 체계 이론은 다양한 연구 시도들의 집합 정도로 현재 발전되어 있다. 그 하나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총체적인 이론 체계, 하나의 일관된 이론 체계로 제출된 것은 없다. 일반 체계 이론이 루만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이 발전 단계에서 이론들이 문제 경험들과 경험들을 개념적으로 공고화했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경험과 정식화 시도를 계속 계승한다. 구체적으로는 자, 문헌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들을 12가지를 압축하여서, 두 번째로는 문제에 대한 이해 관심과 사회 문화적 진화 연구의 경험들을 고려하는 연관관계에 적용하는 정도로 수용한다. 여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루만의 두 가지 방법론인데요. 문제에 대한 이해관심, 약간 헐거운, 약간 느슨한 이론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이론 틀을 가지고 사회문화적 진화 연구의 경험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면서 사회문화적 진화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증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 이론도 일종의 입증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이제 사회문화적 진화 연구에 사용한 것이 타당하다. 이 루만의 방법론을 제가 단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1항입니다. 12개 중에 1항, 체계와 환경의 차이. 아까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반 체계 이론에서 분과의 합의가 있다. 근데 왜 환경도 아니고 체계도 아니고 차이를 썼을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기 위해서. 차이라는 것은 환경과 체계의 관계를 맺어준다. 그래서 모든 자기 준거적 체계들은 고유한 자기만의 체계 환경 차이를 가진다. 자신만의 환경을 가진다. 환경, 경계, 체계.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이가 만들어져서 경계라는 말 대신에 차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용문입니다. 백족의 인용문입니다. 체계들은 가끔씩만, 그리고 적응적으로만 환경을 지향하지 않는다. 체계들은 구조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지향하며 환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체계들은 이 차이를 규제하는 데 자신들의 경계를 사용한다. 환경과의 차이가 없으면 자기 준거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차이는 자기 준거적 작동의 기능적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차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루만이 동일성과 차이의 동일성이 아니라 동일성과 차이의 차이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다른 개념, 경계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완전하게 설명을 못했지만 7항, 이 경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계 유지는 경계가 유지가 되면 곧 체계 유지가 되는 것이다. 경계는 어떤 뜻이 있느냐? 막아주면서도 이어준다. 분리와 결합. 나중에 다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횡단 사건을 통해서 결합하고 횡단된 상태로부터는 분리한다. 양쪽을 분리한다. 환경을 체계로부터 분리하고 체계를 환경으로부터 분리한다. 또한 경계는 중립적이다. 여러분, 체계의 내적 질서와 관계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요게 지금 제가 구체적인 보기로 그 초음파 사진, 태아를 임신했을 때 임산부들이 태아를 임신했을 때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볼 때 그 팔딱팔딱 뛰는 그 태아의 운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운동들 관계들이 질서와
관계들이 질서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태아라는 체계가 아주 작은 귀여운 생명 체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태아의 생명 체계는 산모와의 관계들, 체계, 산모가 없으면 태아는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산모와의 관계 안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두 번째가 산모와의 관계, 산모와 태아의 관계가 체계 환경 관계들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경계는 어느 쪽도 선호하지 않는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이고, 환경은 체계가 아닌 모든 것이다. 저것 아니면 이것이다. 그래서 루마는 이론이 보편 이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체계의 작동이 없으면 생성되지 못한다. 지금은 근데 환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체계와는 달리 환경은 행위 능력도 없고 그래서 성찰 능력도 없다. 체계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자신은 세계에 대해 열려있다. 여러분 그 2회차 강의에서 세계가 있고 세계라는 실제하는 세계가 있고 창발적 세계에서 세계담의 환경 경계 체계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았을 때 쫙 배치되는 것이 1, 2, 3, 4번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 자신은 세계에 대해 열려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체계의 환경과 체계의 환경 내 체계들을 구분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계의 환경은 체계에 의해 관찰된 면이다. 체계 같은 것을 관찰하거든요. 체계가 구분하고 지시해서 관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계의 환경은 체계에 의해서 관찰된 면이고 두 번째, 체계의 환경 내 체계들은 그렇게 관찰된 면을 외부 면으로 드러내는 저쪽 편에서 작동하는 체계, 또 다른 체계들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든 체계가 이제 두 가지 체계가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구분 개념으로 나온 것인데 이 구분 개념 안에 나중에 이 두 가지 체계를 넣어서 여기서 작동을 시키니까 환경과 체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소통 체계를 그냥 지금 좀 당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 체계는 심리적 체계를 환경으로 가져요. 그리고 소통 체계, 사회적 체계가 되죠. 이거 제가 지금 이게 손가락으로 써서 그래서 심리적인 체계가 환경이고 사회적인 체계가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체계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죠. 사회적 체계의 관점에서 심리적 체계는 심리적 체계의 바깥면만 사회적 체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나 소통은 심리적인 체계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 외부 심리적 체계 이것을 본다면 내부 외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면을 루마는 인물이라는 개념, 페르존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사회적 체계의 경우에 전자는 인물이고 후자는 그 인물을 외부면으로 가지는 심리적인 체계들이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이라서 체계가 다른 체계의 체계 환경 차이들을 완전히 제멋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원칙이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체계 분화입니다. 체계 환경 차이는 체계 분화로 이어집니다. 자, 체계 환경 차이 개념에서 출발을 하면 전체와 부분의 차이 도식을 전체와 부분의 관계 도식으로 전체와 부분의 차이 도식으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체계 분화 이론으로 대체할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체계 분화라는 것은 바로 체계들 안에서 체계 형성이 반복되는 것이다. 제가 2강에서 했던 말 중에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관찰함이라고 제가 인용문을 읽어주었던 것을 생각하시면, 관찰함은 자신의 관찰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잠깐만. 그래서 이것이 관찰함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관찰의 대상과 관찰함이 딱 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분리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선은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체계 환경 차이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조금 쉬운, 이게 너무 선언적으로 나와서 제가 조금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체계 분화는 바로 체계들 안에서 체계 형성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체계들 안에서는 또 다른 체계 환경 차이들의 분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체계 분화는 복잡성을 그래서 복잡해진다. 계속 그 안에서 분화가 일어나니까. 체계 분화는 이게 복잡성 상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체계의 복잡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의 복잡성도 물론 상승됩니다. 그 체계의 분화를 통해, 체계는 분화를 통해 체계성을 획득하는데, 체계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체계는 첫 번째로는 다른 것과의 차이에서 자신이 그 다른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자신의 동일성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차이에서 자신의 차이 동일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것은 시간 관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생산 개념의 새로운 파악인데요. 생산 개념을 인과성 개념의 대체 개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체 개념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인과성 개념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과성 개념은 일방적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체계와 환경의 차이가 체계들의 작동의 기능적 대원칙이라는 것을 수용한다면 일방적인 인과성 개념이 비현실적인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와 환경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순간 함께 공동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환경에서 체계에 미치는 인과성과 역방향 인과성이 함께 작용한다. 인과성들이 작용한다. 자기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개념에 주목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생산 개념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았더니, 인과성의 실현에 필요한 몇몇, 그러나 전부는 아닌 원인들이 투입되면서, 이러한 투입이 체계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질 때, 체계가 이것을 통제하면서 원인들이 투입될 때 생산이 일어나더라. 로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어지는 말, 지금 여기서 강조가 됩니다. 몇몇, 그러나 전부는 아닌 모든 요인들을 다 끌어다가 생산에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이 작용했다. 생산은 자연 법칙들보다는 선택의 장점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택은 생산 가능성의 과잉이라는 사전 조건을 부각시킨다. 생산의 실현 이전에는 생산 가능성의 과잉이 있는 거죠. 선택은 항상 가능성 과잉 조건에서 일어난다. 또 나중에 강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만, 복잡성에서 나옵니다만, 가능성 과잉 조건에서 선택은 가능성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된다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다. 루만의 이론에서 자기 생산 체계 이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요긴한 개념이 강제된다, 선택의 강제다. 네 번째가 이제 요소와 관계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체계와 환경의 차이 개념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다로운 항목이 될 것입니다. 자, 요소와 관계의 차이는 이중의 관계화다. 이중의 관계화를 통해서 관계화에 의해서 생산되고, 그 다음에 선택에 의해 현재화된다.
자, 1번입니다. 그 자체가 요소와 관계의 차이는 1. 그 자체가 요소 관계 관계화에 의해 생산되어야 하며 2. 그렇게 생산되는 관계화가 체계 환경 차이를 생성시키는 선택에 의해 비로소 현재화될 수가 있다. 이제 지금 아주 그 체계 이론의 복잡한 그 진수, 아주 난해한 지점을 풀어내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맺음 없는 요소들도 없으며 요소들이 없는 관계 맺음도 없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관계화, 체계 요소 관계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관계화가 비로소 관계와 요소들을 생성시킨다. 근데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요소들은 실체도 없으며 존재론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실체 없는 요소 관계화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2번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가 같이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화된 요소들이 없으면 환경과 맞은 체계의 경계 유지도 불가능하겠지만 이건 중요한 말은 아닌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은 어쨌든 요소 관계화는 체계 환경 차이가 있어야만 현재화될 수 있다. 루만 인용 부분부터 먼저 읽고 정리를 합니다. 요소의 차이 동일성은 요소로서의 관련에 사용하는 체계에 의해 비로소 차이 동일성으로서 구성된다. 요소의 차이 동일성이 아래로부터의 발현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지 아니면 위로부터의 구성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지의 문제에 대해 루만은 결연히 위로부터의 구성이라는 견해를 선택한다. 위로부터 체계와의 관계가 이제 요소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이라는 거죠. 요소들은 자신들을 차이 동일성으로 사용하는 체계들에 대해서만 요소이다. 그리고 요소들은 이 체계들을 통해서만 요소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체계 분화 이론과 복잡성 이론의 동시 추진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주택의 방들과 돌, 대들보, 못을 넣어서 한 문장으로 제가 압축했습니다. 체계 환경 차이는 주택의 방들을 만드는 체계 분화 이론으로 이어지고, 돌, 대들보, 못을 만드는 요소 관계 차이는 체계 복잡성 이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체계 분화 이론과 복잡성 이론, 그리고 주택의 방들과 돌, 대들보, 못은 상호조건화된 공동작용을 한다. 다섯 번째가 이제 요소들 간 조건의 관계화인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화 개념이 뭐냐는 거죠. 체계들은 단순히 요소들 간 관계들이 아니다. 요소들 간 관계들이 바로 체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들이 규제되어야 한다. 관계들이 어떻게든 규제되어야 하며,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조건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즉 자기 준거적 체계의 요소들 간 어떤 규정된 관계는 다른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전제 아래에서만 현재화된다 가 되겠습니다. 내가 인용문을 약간 좀 잘못 고쳐놓은 것 같은데, 잠재화와 현재화가 동시에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조건화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관계들의 집합은 그 밖의 다른 관계들의 집합이 나타나지 않는 조건에서만 현재화될 수가 있다. 현재화는 잠재화에 의해 동반된다. 책에서 제가 이게 포함 제외 규칙이라고 했는데 좀 죄송하지만 오역이 되었습니다. 포함 배제 규칙으로 고쳐주시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복잡성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복잡성이 뭐냐? 여기 파워포인트 4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보완할 수가 있겠죠. 복잡성은 이론 전역에서 나타나면서 체계 형성과도 관련된다. 복잡성은 한편으로는 체계 개념과 무관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체계가 아닌 환경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어디도 복잡하다. 환경도 복잡하고 세계도 복잡하다. 다른 한편 그때마다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이 체계들에 관련되어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 이론과 연관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복잡성은 자기중거적 체계 이론에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유용한 개념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 가지 개념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세계 개념과 복잡성 개념과 의미 개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세계 개념과 의미 개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잡성 개념입니다. 복잡성이 뭐냐? 어떤 정의냐? 아주 단순합니다. 읽어보면 이해를 하시고 나면 모든 요소들과 다른 모든 요소들과의 관계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화들이 수죠, 그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요소들이 5가지가 요소들이 4가지가 있으면 이것을 관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이게 다 맞나? 지금 4가지 같으면은 이게 숫자가 아주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관계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가 나온다. 이런 경우가 복잡하다. 요소값만 채워지면 복잡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요소들과 다른 모든 요소들과의 관계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요소들이 연관된 집합을 복잡하다고 한다. 이게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오는 앞에서도 나왔던 선택 강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들은 요소들의 관계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만 높아져도 복잡해진다. 이 정의에 따르면 아메바도 복잡하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메바는 복잡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메바 관점에서 아메바가 자신의 개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화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복잡성에 내장된 선택 강제와 선택된 상태들의 조건화 5항에서 나왔습니다. 관계들의 규제는 제가 아까 빠뜨린 것 같은데 5항에서 일어납니다. 선택된 상태들의 조건화를 통해서 상이한 체계들이 형성될 수가 있다. 원자 종류들도 형성될 수가 있고 인간 유기체들도 형성될 수가 있다. 방금 한 말을 체계의 입장에서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정식화입니다. 체계는 복잡성의 선택 강제에 처하여 복잡성을 환원하고 이 환원을 선택적으로 조건화한다. 체계는 지속적인 복잡성 처리를 가지게 된다. 체계는 작동할 때마다 고유한 복잡성을 선택하고 이게 결국 자기 중거가 되는 거죠. 자기 복잡성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 선택과 함께 이 체계의 환경 복잡성이 달라진다. 이 이론적인 진술은 실제로 진행된 진화상 발전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체계 형성의 모든 층위에서 체계와 환경의 차이와 체계 형성이 진화에 적합하게 검증되었다. 다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잡성 개념을 참조하여 체계 환경 차이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다. 즉 복잡성은 체계보다 환경은 체계보다 항상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복잡한 환경에 맞선 체계는 환경과의 차이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게 된다. 문제로 인지하게 된다. 체계는 자기보다 더 복잡한 환경에 맞서 자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이에 대해 선택 전략으로 대응한다. 여기서 지금 책에서는 복잡성, 체계와 환경의 차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복잡성 격차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런 설명을 한 후에 스스로 복잡하게 구축된 복잡성 개념이 어떻게 관계화될 수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복잡성 환원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연관의 관계 구조가 더 적은 관계들을 가진 두 번째 연관으로 재구성된다. 관계 구조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일부를 남긴다. 자기 스스로를 전체 상태에서 부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을 통해 복잡성은 상실되지만 더 잘 조직된 선택성을 획득한다. 이게 뭐 약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논리적으로는 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완전히 복잡성들의 차이로만 정식화되어야 하는 복잡성 이해를 추진해야 한다. 책에서 그게 잠깐만요. 여기다. 뭐 바로 넘어갑시다. 시간을 조금 까먹어서 미안합니다.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파악 불가능한 복잡성과 특수하게 구조화된 복잡성 두 단계로 구분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는 복잡성 개념 자체에서 이렇게 일단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둘을 각각 환경 복잡성과 체계 복잡성에 배분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것은 그 아래는 하버마스 루만 논쟁집 327쪽에서 네 가지 복잡성의 일반 형식을 그대로 끌어왔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미규정성, 규정성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미규정성이고 여기가 규정성입니다. 파악되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했죠, 그죠? 설명을 할 때는 여기서. 자, 환경에 들어가는 것은 미규정된 환경은 3개입니다. 미규정된 환경은 3개입니다. 파악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파악 가능한 환경은요, 특수하게 구조화된 체계 형성이 된 거죠. 규정된 환경 복잡성이고, 이것은 체계 상대적 환경 구축이라고 루만이 이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계의 경우에는 체계가 잠재적인 구조들과 과정들의 영역이 있고 또 명시적인 구조들과 과정들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규정된 것은 지금 여기가 아마 체계의 잠재적인 구조들과 과정들의 영역이 될 것이고, 여기가 체계의 명시적인 명시적인 구조들과 과정들이 영역이 될 것입니다. 복잡성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계 경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복잡성 문제와 체계 분석은 공동 수립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체계는 항상 복잡성과 동행한다. 복잡성이 체계를 선택 강제 상황으로 밀어넣고 또 체계가 작동하면 복잡성이 재조직화되고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 경계의 기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뭐 설명을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체계는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와 다르다. 루만 체계 이론을 여러분 구조주의 이론으로 착각하시고 루만을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경계 개념은 그 너머의 피안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과 횡단 가능성을 통한 결합의 이중 기능을 가진다. 경계는 또한 요소와 관계를 다르게 처리한다. 요소들은 경계를 넘지 못하지만 관계들은 경계를 횡단한다. 이게 여러분 바로 무표화 작동, 유표화 작동에서 직접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요소들이 사건들이거든요. 따라서 경계 개념은 폐쇄적
체계와 개방적 체계의 대립 유형을 취하지 않고 그 두 체계들이 상호 의존된 상태에서 서로를 상승시키는 관계로 파악한다. 그리고 경계는 아까 복잡성 격차라는 말을 했죠. 복잡성 격차를 유지하는 장치가 될 수가 있다. 경계는 유지하게 되면 이 복잡성 격차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체계만이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체계만이 그 전략을 발전시켜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경계의 보기를 들면 방금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세포막, 피부, 성벽, 성문, 국경 초소, 접촉 위치 전부 다 격차의 안정화 기능이죠. 격차의 안정화 기능은 여러분 앞에서 경계 유지가 곧 체계 유지다. 이런 말을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경계 규정은 경계의 또 다른 기능인데 체계 분화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면역 체계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차별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을 때 체계를 분화시킨다. 그 체계 자체가 분화가 된다. 소통 체계가 소통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이 소통 체계가 분화될 수가 있다. 소통 체계 자체, 면역 체계 자체가 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화 기능을 획득하게 되면 다시 그 외부와의 경계를 가지고 자기 유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들은 또한 상승 가능한 성과들이다. 경계는 일부의 관계와 횡단을 중단시킴으로써 일부만 중단시킵니다. 그러면 횡단되는 것은 이렇게 파악 가능한 것들만, 이렇게 개괄 가능한 것들만 횡단된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체계가 환경 접촉을 계산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경계의 마지막 특성은 경계는 성과 압력에 처한다. 실제로 성과를 제출할 수가 있다. 환경이 복잡해지면 체계는 경계의 분리 기능 강화를 통해 체계가 구조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른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체계와 복잡성의 구분인데요. 여러분, 요게 루만의 이론이 사건 이론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형식이 남겨진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여러분 보실 때 이것이 사건인가 형식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루만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복잡성은 확실하게 형식입니다. 복잡성 자체는 형식입니다. 근데 체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떤 대상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루만은 아주 명시적으로 자기 체계의 기본 단위는 작동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체계와 복잡성을 구분해야 된다. 두 개념의 개념적인 차이는 핵심적이다. 왜 그런가? 체계의 생태학은 복잡성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 복잡성 관계는 체계가 직접 규제할 수 없다. 복잡성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 경우 차이 동일성은 관찰이나 개입을 통해 비로소 형성된다. 그래서 체계 분석과 복잡성 분석의 공동작용으로 두 가지, 첫째는 적응 개념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선택 개념이 중요해진다는 말을 지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한 체계들은 자신의 고유한 복잡성에 적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계들은 내적 불확실성과 불충분성만으로도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면접에 나가야 되고 어쨌든 버텨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일탈 행동 경감 장치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 적응을 위해 자신의 근본을 파고든다. 이게 자기 중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적응을 위해서도 어쨌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신나게 깊이 있게 토론을 해서 문제를 찾아낸다. 이런 경우. 두 번째, 선택 개념은 주체가 야기한 것이 아니다. 차이의 수립을 통해 야기되는 작동이다. 선택은 차이의 소급을 투입한다. 다윈이 말한 방식의 고유한 우월한 질서 권력을 가지고 질서의 생성을 설명하는 체계로의 소급이 아니라 다윈의 전통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의 소급이 아니라 차이의 소급을 투입한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더라도. 선택은 제한들을 전제한다.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무용한이라는 게 잠깐만요. 유용한, 무용한의 제한. 여기서 제한 선택의 관계는 여러분 유용한 내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건가? 강의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하죠. 이것은 유용한이란 개념을 선택을 했다면 이것은 그 전에 선택되기 전에 제한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택되기 전에 제한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택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선택으로부터 제한을 추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이제 인간이라고 누가 말을 했는데 인간이란 말도 문맥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이다. 그래서 동물이 아닌 동물 인간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인간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신이 아닌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신인간으로 제한된 조건에서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9번이 자기 중거인데 자기 중거는 인간의 의식이나 주체 근거에서 실제적인 체계들로 옮겨졌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요소, 과정, 체계가 되는 차이 동일성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정의이면서도 사실 진술이다. 자기 중거적인 체계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체계 구성 요소들이 기능을 가지는 기능 차이 동일성 자체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 간 모든 관계에서 이러한 자기 구성에 대한 지시가 함께 진행되게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 구성을 지속적으로 생산한다. 되게 어렵습니다만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죠. 그 다음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체계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접촉의 조건에서 작동한다. 환경에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 접촉만을 통해서만 환경에 접촉할 수 있다. 도마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변화된 자기가 어떤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의식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기 상태에 의식은 다시 한번 반응한다. 소통도 그렇다. 나중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통이 왜 그렇게 되는지. 자기 중거적 체계들은 자기 중거적 조직의 층위에서 닫힌 체계들이다. 폐쇄적인 체계들이다. 사건으로 딱 완료를 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사건으로 딱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계와 질서들이 그냥 탁 이렇게 결정되어서 고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에서 그동안 중요한 패러다임이었던 자기 조직 패러다임을 자기 생산 패러다임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관련을 구조 형성과 구조 변동 층위에 두었던 반면
이것은 루만의 경우는 요소들의 구성 층위로 자기 관련을 옮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생산 체계라는 보편 개념은 두 가지 유용한 점이 있는데 1번은 체계들에 관한 일련의 진술들을 통합할 수가 있다. 자기 생산 체계 개념이 나오죠. 부분적으로는 사회 체계를 예리한 관점에서 다루는 일과 그 사회 체계의 내적 경계 짓기 문제를 야기한 진화의 맥락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자기 생산적 재생산은 요소들의 유형학과 일치해야 된다. 행위 체계에서는 행위가 되어야 되고 소통 체계에서는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11항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전 패러다임에서는 반복이나 학습에 대한 기대, 학습이론적인 접근이 중요했다면 자기 중거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연결 능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건은 닥치고 끝나버립니다. 또 루만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은 다르다. 그 내용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끝났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연결 능력이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일 것 같아서 그냥 파란색으로 쳐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만 새로 읽어보면 연결 능력의 문제는 자기 중거적으로 닫힌 재생산 연관의 분화를 통해서 재생산 연관의 분화는 아마 해체와 재조합의 연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패러다임에서는 일방향 통제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관찰을 강조한다. 자기 관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그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자면 인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식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인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 개념이 가리키는 내용물은 훨씬 더 건조합니다. 건조하다는 얘기는 인식이란 것은 인식 능력과 연결이 되는 반면 자기 관찰 역시 이것도 사건의 형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자기 중거를 개념을 내세우면 자기 관찰을 강조할 수가 있다. 자기가 자기를 관찰한 후에 거기에 기초해서 타자 중거를 끌어들여서 새로이 자기를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다른 체계들은 어쨌든 각자 고유한 관찰 가능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기 생산, 자기 관찰, 자기 기술 이게 이제 소통 체계의 중요한 개념들로 나타날 겁니다. 소통은 자신을 생산하고 관찰하고 기술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체계들이 고유한 관찰 가능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환경 개방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자기 중거적 체계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러한 작동 방식의 폐쇄성이 있을수록 가능한 환경 접촉이 확장된다. 입니다. 규정 능력이 더 큰 요소들을 구성하여 체계에 가능한 환경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아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신들의 내부의 관계화들의 수가 적은 동물, 그러니까 생명체와 관계화들의 수가 많은 그 생명체를 비교를 했을 때 환경 접촉의 범위가 관계화들이 많을수록 더 풍성해진다. 환경 접촉이 더 강해진다. 소가 여러분 시계를 보고 환경 접촉을 할까요? 소가 시계를 인지할까요? 환경 접촉을 할까요? 환경 접촉을 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시계를 보고 몇 분 몇 초구나 인지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의미세계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심리 체계의 의미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체계 환경 차이와 자기 중거적 체계 구축, 이 둘을 조합하면 의미라는 진화상 성취물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것을 2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중 구성인데요. 이게 여러분 특히 사회적 체계 이론에서도 그렇고 이중우 연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체계가 맞부딪혀서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개념화해 놨거든요. 자, 체계에서 차이 동일성,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복합체가 둘이 필요하다. 이 두 복합체는 서로 양분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체계 이론 안에 소통 이론을 배치할 수가 있다. 즉, 발신기능의 관찰체계와 말하는 사람이죠. 수신기능의 관찰체계, 듣는 사람이죠. 의 관찰체계를 투입한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감각체계와 두뇌체계, 두뇌체계와 심리적 체계, 요 각각도 각자를 환경과 체계로 구조화하는 관계에 있죠. 자, 이 맥락에서 복잡성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 맥락에서는 복잡성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합체들을 상태 규정을 달리 할 수 있는데도 A의 상태 변화가 B의 상태 변화와 조응하는 조건에서만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통이 일어났다, 감각이 일어났다, 의식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다중구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체계들의 구성에 관한 새로운 태제를 제시를 하는데요. 관련들의 실행은 복잡성 때문에 선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이 요소들에 단순하게 추가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론화할 수가 없다. 관계의 실행은 요소들의 가능성들의 조각에 연관되며 모든 가능성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들의 조각에만 관계들이 실행될 수가 있으며, 그래서 요소들을 질화한다. 요소들의 자격부여에 기여한다. 그래서 요소들의 어떤 부분 집합은 현재화되며 다른 부분 집합은 잠재화된다. 아까 했던 말을 가지고 다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는 복잡성으로서 가능성 과잉을 가지며 그 과잉을 자기 선택을 통해 환원시킨다. 그래서 이 소통 과정 자신의 요소들을 소통 능력이 있는 복합체들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요소들의 구성과 요소들 간 관계들을 구성할 경우에는 분기되는 관점을 가진 복합체들이 전제되어야 된다. 분기되는 관점들을 가진. 여러분, 이렇게, 그것은 요소를, 그다음 요건 넘어가고요. 심리적 체계가 전제되어야 사회적 체계가 성립한다. 두뇌 체계가 전제되어야 심리적 체계가 작동할 수가 있다. 그 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면 다중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체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체계가 발생한다. 11번입니다. 요소의 동종성과 작동의 동질성입니다. 요소들은 자기 자신의 소급 관련을 통해 서로를 붙잡으며 그럼으로써 맥락들이나 과정들을 성립시킨다. 이 일은 요소들이 동종일 때만 가능하다. 순수하게 동종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이면서 의식적인 작동들은 없다. 찾아보십시오. 혼종의 작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개별 체계가 아니다.
인간은 복합체다. 생명, 의식, 소통의 복합체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의식을 자극해야 됩니다. 자기 작동으로. 그래서 가려움, 고통 등을 만들어내어야 의식은 가렵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만이 아마 사회학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의식은 자기 신체를 외부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자기 생산적 재생산은 체계 작동들의 충분한 동질성에 의존하며 체계 유형의 차이 동일성을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쪽이 남았는데요. 구조적 인과성입니다. 구조적 인과성 12번째 항입니다. 이게 책의 내부적인 어떤 현상이다라고 느낌이 좀 오실지요? 구조적 인과성이란 말이죠. 자, 자기 중거적 체계들은 구조적인 적응 능력과 체계 내적 소통의 도달 범위가 그에 상응하는 적응 능력에 상응하는 도달 범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보 개념이 체계의 상태를 변화시키며 정보는 동시적으로나 순차적으로 차이들을 지향하는 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가 계속 체계 상태로 들어와서 체계 상태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내부적으로 이 정보를 배열해서 자기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외부의 정보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고, 어쨌든 가능한 인과성들은 엄청나게 확장된다. 인데 이거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이게 뭐 거의 의미체계를 지금 생각하고 말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현존하지 않는 것도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다. 현존하지 않는 것, 오류, 0, 제로값, 실망, 그리고 아주 그 시간 이론적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죠. 과거와 미래를 현재의 생각 안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 상태들, 구조들, 지속성들도 차이가 경험될 수 있다면 인과성을 자극할 수가 있다. 불변 유지가 변화의 원인이다. 불변 유지가 변화의 원인이다. 지루함이 무엇인가 맛있는 걸 사 먹으러 나간다든지 무엇인가 어떤 액티비티를 찾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구조적인 인과성은 체계의 자기 규정을 가능하게 한다. 입니다. 마지막 장이거든요. 구조 개념은 죄송합니다. 지금 에어컨을 켜놓고 했더니 목이 가버렸네. 구조는 축적된 차이 경험이다. 엔텔레키아의 작용이 아니다. 내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이 외부로 발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이제 구조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구조 이론에서는 구조가 상당히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루마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는 그 자체로 정보를 가능하게 할 뿐이다. 구조는 그 자체로 정보를 가능하게 할 뿐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문만의 체계 이론에서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를 투입을 했는데 그것이 인과적인 결과까지 끌어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보는 기억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가 작동한 결과, 그래서 고유한 과거를 어디 갔지 이게? 체계는 고유한 과거를 만들어내고 작동의 결과, 이제 고유한 과거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고유한 인과성의 기초로 삼습니다. 체계는 고유한 과거, 쉽게 말해서 체계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이다라고 약간 좀 거칠게, 약간 조금 세부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기억이 구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내적 인과성만으로 미리 규정하지 않고서, 또 한 가지는 이것 자체도 기억 자체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외부 사건들이 직면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외부 사건이 직면해서 일어나는 것이 환경과의 인과감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는 지금 체계가 인과성의 기초로 자기 기억을 삼는다. 고유한 과거를 가지고 인과성의 기초로 삼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체계들이 생명의 자유를 위해 유전적인 결정에 의존한다는 것도 중요한 보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인과성의 형식들이 관건이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형식들은 작동 양식에 대해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외부 조종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래서 체계 외부에서 내부로 미치는 효과들은 체계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정보로서 지각하고 이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기는 한다. 전제한다. 그런 체계들은 전제하기만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체계들은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 체계는 꿰뚫어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모두 지금 한 12가지 정도를 지금 12가지 항목을 1시간 6분 정도 걸려서 다루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후반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다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사실은 이어서 오늘 그 1장을 오는 금요일에 다 끝내고 싶어서 4절까지 지금 3절과 4절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파워포인트 한 13장 정도, 한 30분 40분 정도 강의를 지금 하나를 요번에 더 여러분들 미리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밀린 진도를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긴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금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